부산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시각 5시 44분 지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주요 이슈들 전문가 해설과 함께 정리해보는 시간인데요. 동의대 공공인재학부 아시아개발연구소장인 김태환 교수 오늘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북한이 엊그제 22일 새벽에 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벌써 세 번째인데 이번에는 매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부지런합니다. 네, 이번에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용도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일단 이 소식부터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예, 29일 새벽 5시 39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바다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해서 약 450km 정도를 비행했는데요. 미국 태평양 사령부가 5시 40분에 1분여 그러니까 거의 발사하자마자 6분간 비행한 발사 미사일을 탐지했고 또 추적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네. 미국은 이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지 한 5시간쯤 뒤에 괌 미군 기지에서 전략폭격기 B-1B 랜서 2대를 출동시켜서 한반도의 가상 목표에 폭격 훈련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졌고 북한은 즉각 이에 대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네. 작년 5차 핵실험 직후와 또 이 말씀하신 B-1B가 한반도로 온 이래 요즘 들어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자주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폭격기이길래 이 북한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B-1B 랜서라는 이 폭격기는 미국의 장거리 전략 폭격기인데요. 공중 구비 없이 적의 후방에 전략적 목표물들을 타격하기 위해서 장거리 폭격이 가능한 대형 폭격기를 전략 폭격기라고 그러거든요. 네. 이번 괌 미군 기지에서 한반도로 출격한 이 B-1B도 길이가 44.5m, 폭은 41.4m, 그리고 최대 이륙 중량이 216톤, 네. 속도는 마하 1.25고요. 폭격기 내부에 34톤, 외부에 24톤, 그래서 총 57톤의 각종 폭탄을 장착할 수 있는 폭격기입니다. 그래서 네. 미국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폭격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2대 정도면 평양을 일시초토화시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작년에 2번에 걸쳐서 4차, 5차 핵실험 이후에 북한이 감행한 이후에 미국이 주로 이 폭격기를 자주 보냈는데요. 이번에는 괌 기지에 있는 여러 대 있는데 이 폭격기들이 조종사들이 모두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폭격기와 조종사들이 돌아가면서 한반도 폭격 훈련에 참가시키는 그러니까 경험을 한번 해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 돌아가면서 참가시키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는데요. 북한의 도발 여하에 따라서 실제로 폭격의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4월 위기설이 지나가나 싶더니 북한의 도발 계속되고 또 미국의 군사적 압박도 조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과 북한 간 이런 대화 이야기가 좀 솔솔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대치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미국은 지금 트럼프 임기 내에 북한이 핵을 탑재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미국 본토에 보낼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지 이번에 핵 문제를 반드시 해야 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그 방법이 최대 압박과 개입 정책인데 이것이 제대로 작동하면 미국과 북한은 종국에는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임박한 이런 협상 테이블에 나가기 전에 핵과 미사일 능력을 최대한 확보할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력을 다하는 거라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우려스러운 것은 마지막으로 6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핵보유국이다 하고 선언을 하면 한국과 북한, 중국 국제사회는 과연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거기에 대한 또 준비와 합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우려스럽고요. 지금 현재 러시아 측으로부터 주로 북한이 6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그런 경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양측에서 협상을 전제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해도 이렇게 한쪽의 도발 또 한쪽의 압박이 양보 없이 이렇게 계속 된다면 좀 어떤 우발적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 예, 맞습니다. 좀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정비를 마친 핵 항공모함 레이건호가 일본의 모항 요코스카를 떠나서 이미 동해에 진입했다고 오늘 아침 연합뉴스가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동해에서 훈련을 하고 있던 칼빈슨호하고 같이
한반도의 좁은 동해에서 2개의 미국 핵 항모 전단이 합동 훈련을 할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더욱이 28일에는 미국의 소리 방송이 니미츠 항공모함도 서태평양으로 파견하기로 했다고 미국 해군이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도를 했는데 네. 뭐 항공모함 전단 3개가 지금 이 주변에 모인다는 얘기가 되니까 대단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네. 물론 이런 거는 중국에 대한 압박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그 당일에 중국 외교부가 일부 외신을 통해서 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고 북한은 대화와 협상을 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그런 촉구를 했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는 그 합리적으로 계산하면 발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더구나 최근처럼 가공할 희생의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는 더 그런데 문제는 역사적인 경험으로 보면 대부분의 전쟁이 긴장이 고조된 상태에서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서 발생한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북한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서 좀 욕심을 멈추지 않는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도 전례 없이 군사력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과시로 끝날 는 것도 미국 입장에서 우습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뭐 당장 트럼프 대통령 임기에 핵미사일을 본토에 맞을 수 있는 상황이 절대로 있을 수 없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정말 서로 상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소위 그런 게임 같아서 네.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 우력 충돌과 대타협이 기로에서 좀 고조된 긴장감이 계속해서 좀 정점을 찍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요 최근에 코리아 패싱이라는 말들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네. 어떤 결론이 나도 지금 같아서는 우리의 입장이 고려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거는 중국은 대북한 압박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이미 미국이 인정을 해준 상태고요. 미국과 북한은 자기들이 이렇게 힘든 전쟁의 위험도 감수하면서 힘들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그게 결과가 충돌이 되든 대화가 되든 관망만 하던 한국한테 뭐 또 이렇게 떡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거는 만무하거든요. 그래서 네. 새 정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믿지만 한국이 어떤 형식으로든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가 이익은 뭐 스스로 쟁취하는 거지 뭐 타국에 의해서 선물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를 짤 때 고려할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현 상황까지 진행된 이 미국의 입장을 전면 부인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비현실적이고 좀 위험하다. 네. 그래서 현 상태에서는 미국과의 공조가 근간이 되어서 그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이 돋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네.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실현 가능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쯤에서 그럼 이야기 유럽으로 좀 돌려볼까 네네. 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여한 이후 독일과 좀 많이 틀어진 것 같은데요. 나토 정상회담 소식 좀 정리해 주시죠. 독일이 유럽의 주도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과 틀어진다는 것은 결국 유럽과 틀어진다는 말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지난 대선 기간 동안에 줄곧 동맹국의 어떤 방위비 무임승차 이런 걸 거론하면서 나토에 대해서도 뭐 쓸모 없어졌다. 뭐 이런 모욕도 서슴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통해서 그게 좀 해결되는가 싶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전통적인 예의와 간섭이 아직도 유럽에서는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좀 많이 무례하게 보인 것 같습니다. 네. 5월 25일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보도가 많이 있었다시피 정상들 간에 사진 촬영할 때 혼자 늦게 나와서 정상들을 좀 어색하게 서 있게 한다거나 네. 다른 정상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중앙의 자리를 차지를 하고 네. 뭐 이런 그게 좀 것들이 논란이 됐잖아요. 예, 이런 게 좀 사소할 수 있지만 외교 무대에서는 상당히 결례거든요. 그리고 처음 정상회담 연설을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도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유독 너무 강조해서 마치 빚쟁이가 채무자 모임에 와서 빚도쪽하는 그런 모습을 비쳤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네. 동영상을 보니까 좀 트럼프답지 않게 상당히 어색한 모습을 많이 연출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양자 간의 부동산 협상에 오랫동안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토 같이 대규모의 다자간 국가 원수들이 모여서 하는 이런 외교적인 모임의 그런 분위기 자체가 편안하지 않았었던 게 아닌가. 네. 그래서 트럼프는 여전히 외교적인 좀 학습이 필요하다.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그 이후에 26일, 27일에는 또 이태리 시칠리아에서 G7 정상회담이 있었거든요. 네. 여기서도 다른 정상들과 좀 이렇게 좀 잘 어울리지 못하고 국제사회의 공동 관심사였던 파리 기후협약이나 난민 문제에서 트럼프가 좀 너무 폐쇄적인 입장을 고수해가지고 좀 네. 홀로 좀 갈등을 맺는 그런 노출을 보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미국 입장에서는 좀 전략적으로 여태까지 우방이었던 유럽을 돌아서게 하는 그런 손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재미있게 봐야 될 것은 지금 현재 리커창 중국 총리가 유럽을 방문 중인데 이제 독일의 메르켈 수상하고 31일 현지 시간은 오늘이죠. 네. 회담이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비유를 좀 하자면 예전에 소련하고 중국이 불화한 틈을 타서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끌어들여 가지고 소련을 견제한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이번에는 중국이 유럽과 함께 미국을 이렇게 견제하는 모양을 연출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런 네. 생각을 해서 국제사회에서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는 그런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군요.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될 수 있는 게 그게 또 외교 국제사회입니다. 관계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도 한 주간 국제정세 동의대 아시아개발연구소장 김태환 교수와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부산은 지금 저희는 내일도 오후 5시 1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이지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